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충격적인 성명. 2. 일본의 치명적인 실수. 3. 미사일 4발의 북, 중, 1 모두 쫄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에 2번이나 핵을 맞은 결론은 모자랐던 걸까요? 전범국인 일본이 다시금 전쟁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매년 100조를 투자해 세계 3위의 군사 강국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군대로 비상하려던 일본 자위대가 한편의 짧은 동영상에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자위대의 프로젝트가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었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반면 일본과 다르게 자체 개발로 노선을 들었던 한국의 선택이 결국엔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의 망상이 실현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NS에 충격적인 사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다름 아닌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라 불리는 F-35B 전투기가 수직이 착륙 도중 착륙에 실패하는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속력을 줄이며 지면에 안착하려 했지만 엔진이 정지되지 않아 다시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기술을 바닥에 쳐박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사고 직후 파일럿은 긴급 탈출에 성공해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한 대에 1,100억 원에 달하는 전투기가 착륙하다가 추락해버린 없는 상황이었죠. 현재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나 F-35B의 고질적인 기체 결함 문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도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F-35B 전투기의 랜딩 기어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기체를 견인하는 도중 F-35B의 랜딩 기어가 오작동을 일으켜 기술을 그대로 바닥에 처박게 된 것이었죠. F-35B에 잇따른 사고 소식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다름 아닌 일본 자위대입니다. 전범국인 주제에 뻔뻔하게 군사력 증강에 나선 일본 등 태평양 전쟁 이후 80년 만에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다시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 가는 국가가 됐음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국가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하면서 기존의 최소한의 방어 원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 능력을 명시하면서 적의 본토까지 타격하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전후 75년간 유지되어온 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선 일본은 향후 2027년까지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괴뢰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우리 허락 없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공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 대한 반격을 두고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영유권을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입니다. 일본의 무도한 전쟁 야욕은 동북아시아에 또다시 전란의 불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군사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본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항모전단의 재건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기존 헬리콥터 모함으로 건조되었던 일본의 이즈모급 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장하고 좁은 갑판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F-35B를 함재기로 선택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초기 경항모 계획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일본 방위성은 이즈모함의 함재기로 운용할 F-35B 42대를 구매하는 계약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항공모함으로의 개조가 완료된 이즈모함의 대한 F-35B 운용적 합성 시험을 위해 일본 주둔 미 해병대의 F-35B가 이즈모함에 착함하는 훈련까지 실시되었죠. 이렇게 F-35B 대량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일본 항모전단 구축을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었는데 연달은 사고 소식으로 일본 정부의 속이 뒤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은 F-35 전투기를 이렇게 대량으로 도입할 의도가 없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해 있던 당시 미일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국방비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의 F-15J를
전부 F-35B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F-35가 명성과는 다르게 심각한 결함 상품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F-35를 도입하면서 거액의 웃돈을 주고 면허 생산권까지 받아낸 일본이지만 지금은 쓰리속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F-35 생산 거점이란 타이틀이 아무런 이득도 없는 껍데기라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F-35의 추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자국 내 조립을 모두 철회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이는 F-35의 일본 내 생산이 자국 산업엔 도움도 안 되면서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만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F-35 1대를 미국에서 도입하는데 1,000억 원 정도가 드는 반면 일본에서 생산하는 비용은 무려 1,500억 원에 달합니다. 한 F-35 제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서 F-35를 제조하는 공정은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거나 다름없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부품을 가져다가 일본에서 조립만 진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기존의 면허 생산 방식은 점진적으로 기체 부품을 자국산 부품으로 교체하면서 이를 통해 개발 노하우와 발전된 항공 기술을 얻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 F-35 면허 생산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어떠한 기술 이전도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본 정부가 미국 국방부에 F-35 공동개발국으로 승격시켜달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좋은 시장성을 가진 고객이지 대등한 입장의 사업 파트너로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F-35 기체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F-35B 도입을 보류한 한국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던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함재기로 F-35B를 대량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KF-21 보라매의 성공적인 개발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F-35B 도입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전투기의 완성도가 상상 이상으로 뛰어나 이를 함재기로 사용하는 중형 항모를 건조하자는 계획안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함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근 충분히 항공모함 함재기를 국내 개발할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35B를 이용한 경항모 계획보다 KF-21을 함재기로 사용하는 중형항모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요. 연구에서는 F-35B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문제점으로 수직이 착륙기라는 특성상 무장과 연료 탑재량이 기존의 F-35A보다 훨씬 적으면서 개발과 정비가 대가다롭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F-35 전투기의 강력한 기술 보안을 설정해두고 있어 우리 마음대로 정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F-35B 전투기를 창정비하려 해도 호주나 일본으로 보내야 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핵심 시설인 비행 브리핑실, 무장 탑재실, 정비실 등의 공간이 특별보안구역으로 설정되어 우리 군이 마음대로 항모를 운용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거기에 기체의 무장을 마음대로 장착할 선택권조차 없어 작전 능력에도 제한이 걸리게 되죠.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해놓고 그 기능을 전부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반면 우리 기술로 제작된 KF-21N을 운용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 중인 최신 미사일들을 마음대로 인티하여 사용할 수 있어 전망이 더욱 밝은 상황이네요. 지난 12일 방위사업청은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이 될 한국형 타우루스 공대지 미사일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천룡이라 이름 붙여진 이 미사일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진행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탐색 개발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미사일을 통해 향후 KF-21의 대함 능력까지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로 탄생할 KF-21N에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무장이 탑재되어 온전히 자주적인 무기로서 우리 영토를 지키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인류사에 남을 만행을 저지른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만이 보유한 신기록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치룬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모두 선전포고 없이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의 없는 일본이 다시 한국의 뒤통수를 치겠다고 해도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 같네요.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그 누구라 해도 감히 한반도를 넘볼 수 없는 굳건한 안보 전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 해군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해군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면 무려 항모전단 확보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해군의 큰 그림이 완성되면 미군까지 등에 업은 한국이 동북아의 제공권 제해권을 거머쥐는 엄청난 군사력들 손에 넣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며 오직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F-21을 제외하면 F-35A가 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다 보니 북한은 이들이 하늘에 떠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전쟁하자는 거냐고 발끈하며 예먼바다에 방사포나 몇 발 쏘고 말았죠. 이렇듯 한국군은 차세대 전장을 지배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항공병력 운용 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특별한 선물이 한국에 도착했다. 초도 비행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일컬어지는 미티어가 탑재되는 것만으로 4.5세대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아시아 최초로 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4.5세대 전투기인 KF-21도 실전에서는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J-21은 물론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이나 FC-31 역시 잡아낼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일각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지 않고도 J-11과의 40대 40 모의전은 7기의 손실로 전기 격추, J-11 8기, J-28기와의 8대 16 모의전에서도 1기 손실로 전기 격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의 개발이 발표됐을 때 중국의 네티즌들이 KF-21은 기껏해야 4.5세대이기 때문에 자국의 5세대 전투기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깎아내렸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저력을 얕보고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친 셈입니다. 더군다나 J-20이나 FC-31에 투입된 기술은 중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성능 역시 중국이 5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전문가들은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6기국이 참여한 범유럽 미사일 개발 업체 엠비더기 개발한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현존 유일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마하 4.5의 속도로 200km를 날아가는 미티어는 로켓 엔진이 아닌 램제트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연료 산화제를 실을 필요가 없고 자유자재로 엔진 가동과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로켓 엔진을 채용하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은 비행도를 연소가 종료되고 그 후로는 관성 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물론이고 정확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었죠. 하지만 덕티드 로켓이라는 램제트 엔진의 일종을 채용하는 미티어는 발사 직후 연료를 전부 연소하지 않고 순항 단계에서 엔진의 발전을 조절하여 연료를 절약합니다. 이를 통해 엔진 연소와 관성 비행을 반복해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동시에 연료를 남겨뒀다가 미사일이 표적에 적중하기 직전 종말 단계에 급가속시켜 미사일 회피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티어는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넓은 회피 불능 구역 내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능동 X밴드 레이더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파일럿이 전투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명중할 때까지 유도해줄 필요가 없는데요. 덕분에 파이어 포겟, 즉 발사 후 망각을 완전히 구현하여 파일럿이 목표물만 빠르게 제거하고 적 방공망에서 이탈할 수 있죠. 일단 발사되고 나면 자체 레이더, 다른 전투기, 조기 경보동 제기,
지상과 해상의 레이더들과 연동해 타겟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플레어나 체프 같은 기만체를 무시하고 정확한 목표를 재타겟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힘입어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돌 지점 또는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폭발시켜 최대한의 살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KF-21은 원래는 미국제 에임 120 암램과 에임 9 사이드와인더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정책상 이미 전력화된 전투기를 대상으로만 공대공 유도무기를 내어주다 보니 새롭게 개발되는 KF-21에는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죠. 그 와중에 영국과 엠비더가 유로파이터와 라팔, 그리펜에 이어 한국의 KF-21을 미티어의 실전 성능 확인용 전투기로 선택했는데요. 공대공 유도무기의 자리가 덜컥 비어버린 한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준 선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참에 상위 호환인 영국의 미티어, 독일의 아이리스 T를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도 뒤늦게 암램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을 허가해줬다고 합니다. 엠비더와 방사청 계획에 따르면 미티어의 KF-21 체계 통합을 거쳐 2026년부터 양산되는 KF-21의 공대공 공대지형인 블록1부터 미티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4종의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호환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었고 추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되면 5종 호환까지 가능해지므로 무기 수출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침, 고순도치가 시 혹은 중앙모 킬러에 비유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KF-21에 탑재 가능한 사양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그러한 별명이 붙는 이유는 대함 미사일이 해상의 함정,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을 공략하는 무기이고 단 한 발로 전투기 수십 대의 모함을 제거할 수 있는 뛰어난 가성비를 갖추고 있어 군사력에서 밀리는 상황조차 뒤집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공대함으로 운용했을 때가 특히 표적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만큼 멀리서 쏘게 되는 지대함이나 함대함보다 훨씬 뛰어난 명중률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공대함 미사일을 해군이 공대함 2 유도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개간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선 그 개념도까지 등장했는데요. 보다시피 해군의 큰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북한 따위 상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을 진수하며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하게 된 것이죠. 최근엔 이에 쐐기를 박는 소식까지 들려와 중국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해군이 준장급인 제6항공전단을 소장급 부대로 격상해 해군 항공사령부로 재편하고 해상항공작전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죠. 이에 따라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전단급 부대에서 작전을 동제하는 사령부급 부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해상항공작전 협의체마학을 새롭게 운영하여 평시에 미 해군 제7함대 등과 해상 초계 임무 공조를 강화하고 전시에도 연합해상항공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군 항공사령부는 해상경계작전의 핵심으로 적 잠수함 위협 대응을 비롯해 해상항공작전 계획 수립, 교육훈련, 정비, 군수지원, 관제 및 운항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해상초계기 PAJ 포세이돈, 해상작전 헬기 MH-60R 시우크, 기뢰 탐색 제거용 소의 헬기, 함정 탑재, 정찰용 무인기 IF 등이 새로 도입되면 이 부대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6대가 도입되는 포세이돈은 최대 탐지 거리 800km의 아나피 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 속도 시속 907, 순항거리 7500, 작전 반경 2200여 킬로미터에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12대를 도입하는 시우크는 54 경어뢰와 AGM-114 헬파이어를 기본 탑재하고 아나피 153 레이더를 장착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전만경을 자동으로 잡아내 즉시 타격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죠. 이렇게 해군은 이미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더해 해상항공작전에 필요한 사령부,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 초계 능력, 항모를 타격할 공대함 미사일, 함재기끼리의 도그파이트를 상정한 공대공 미사일까지 확보하며 중국의 항모전단 구성을 하나하나 격파할 수단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형 경항모 사업인 CVX가 완성되고
아직까지 소문으로만 떠도는 KF-21의 함재기 형인 KF-21 네이비까지 해군이 모두 손에 넣게 된다면 항모 전단의 조건이 전부 갖춰지게 되죠.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 해군력 순위는 13위. 하지만 항모 전단을 확보한다면 군사력 3위, 해군력 2위로 손꼽히는 중국의 오금까지도 저리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사력 세계 1위, 미국의 우방인 만큼 중국과 맞붙게 돼도 전혀 밀리지 않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이 훌륭한 만듦새 덕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투기 파일럿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미 해군이 전작인 탑건 상영 시 영화관 앞에서 적극적으로 모병을 했더니 모병률이 500% 상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 해군은 올해 모병 목표인 수병 4만 명과 장교 3,800명 확보를 위해 영화관에 모병관을 다수 파견했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공군이 배우들의 내한 행사와 시사회에 파일럿들을 투입하는 등 영화와 연계한 모병 자원 확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극중 등장하는 주인공이 항모전단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는 해군 항공대가 없다는 것을 모른 채 해군에 입대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죠. 36년 전 탑건 촬영에 참여했거나 출연한 미 해군 조종사들 중에는 훗날 미 합동 참모차장, 태평양 사령관, 심지어는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된 사람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이 항공모함을 확보하고 항모 전단을 꾸리게 된다면 폴란드가 약 4개월 전에 한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한 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